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최근 매일경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왜 국내 증시가 활력을 잃었는지,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이나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국내 증시 둔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 활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다고요. 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배당, 기업들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열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국민 경제에도 긍정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센터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가 지수가 지금 2007년 수준입니다. 우리가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단기 시대 모르고 바이앤홀드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게 주가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부진하고, 특히 2010년대 들어서 최근 한 9년 동안에 코스피가 연평균 1.9%밖에 못 올랐습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고령화된 유럽 나라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그 활력 둔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인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 봤는데, 우리 주식의 성과가 부진했던 지난 10년을 회고해 보시면 뭐 별일 있었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큰 쇼크가 없었던 10년이 한국이 경제 개발한 이후에 없었는데, 역설적으로 성장률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주식도 재미없어지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률의 둔화는 좀 감수해야 될 것이, 뭐 이것이 보수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가,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가 중국이 나빠지니까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장기 추이인데, 우리 시장이 잘 될 때는 굉장히 강한 경제 그 성장 동력이 있을 때입니다. 이 70년대는 전 세계가 오일 쇼크로 불경기였지만 우리나라는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서 중동 건설 현장에서 오일머니가 들어오면 주식이 좋았고요. 80년대 후반에 3저 호황 때 주가가 좋았고, 또 2000년대 이 중국 경제 고성장의 덕을 볼 때 주식이 좋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 주식이 좋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가 뭔가 중국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좀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게 주가 올라서 돈 버는 거고, 한 가지는 배당인데, 배당을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받을 수 있으면 사실 단기 매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배당금 지급액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긍정적입니다. 작년에 최초로 30조 원을 돌파했는데 배당 성향이 23%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23%만 배당으로 주는 건데, 뭐 기업이 어느 정도 배당을 주는 게 적당한 거냐, 이건 뭐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3분의 1은 배당 주고, 한 3분의 1은 투자하고, 한 3분의 1은 유보하는 게 뭐 직관적인 기준이라고 보면, 한국은 배당이 조금 높아지면은 좀 잘 될 수가 있는 시장인데 아직은 미흡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시장의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은 저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가가 지금 2007년도 2000포인트 요 수준인데요. 그 이후에 기업이익은 2배가 늘었습니다. 이익이 늘었는데 주가가 그대로라고 하는 거는 뭐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한국 시장이 제값을 못 갚는 저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와 그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요, 삼성전자 PER이 6.3배였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PER은 놀랍게도 3배입니다.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시장보다 반도체 기업, 화학 기업들 디스카운트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 기업은 올해 보는 것처럼 하이닉스 이익이 한 70% 감익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반토막이 납니다. 굉장히 첨단 비즈니스 같습니다만은 이익의 부침이 심한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늘어났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주가가 못 오른 이유인 것 같고요.
뭐 작년엔 터무니없이 틀렸죠. 한 37조 벌 거라 그랬는데 13조밖에 못 벌었거든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리서치 집단의 무능이 있고요. 실적을 추정해야 되는 거지만 다만 실적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소위 뭐 빅베스라 그래서 사장 바뀐다고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합니다. 그럼 그때 주식 들고 있는 주주는 무슨 죄입니까? 기업들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회계사가 그냥 검토만 하고 4분기 깐깐하게 사인할 때 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불투명한 회계 간행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 주체별 관점에서 보면 저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주식에 37% 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50%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 주식을 외면하는 건 외국인들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성과가 굉장히 이제 부진했던 2010년 이후에 외국인들은 50조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근데 한국인들은 주식을 팔았는데 뭐 개인 투자가들, 직접 투자자들 주식을 팔았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인데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2010년 이후로 6조 9천억 원을 팔았는데 요 기관 투자가를 분해해서 보면요. 뭐 국민연금이 중심이 된 연기금은 많이 샀습니다. 57조 원 샀고요. 증권사 14조 원 샀습니다만은 이건 뭐 증권사가 이렇게 주식 투자하지 않고 ELS나 이런 것 때문에 포지션 잡은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투신인데요. 개인 투자가가 돈 맡겨서 전문가에 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투신 쪽에서 주식을 계속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외국인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뭐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일본 가계의 해외 투자인데요. 일본이 89년도에 주식이 정점을 찍고 또 90년도에 부동산이 버블을 찍고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인들이 주식해도 안 돼, 부동산도 안 돼 하니까 자생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뭐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아주머니들이 투자 클럽을 해서 공부하면서 호주 달러의 환투기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뭐 한국 주식 투자해서 돈 버나 미국 주식 투자해서 돈 버나 똑같습니다만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존재 기능이 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인데 유통시장이 잘 안 되면 그 기능이 작동하기 힘듭니다. 뭐 장외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 제 생각에 장외 주식의 상당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밸류가 높아져 있습니다. 정책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상장해서 그 밸류가 주식 시장이 유통 시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는 그게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 쪽이고요. 두 번째는 홈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 해외 주식 해야죠. 미국 주식도 가고 뭐 한국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2%밖에 안 되니 다변화해서 투자하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 많이 하는 거고요. 아무리 다변화한다고 50% 이상 자국자산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안 되면 다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기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지식의 한계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미국장이 10년 올랐으니까 뭘 사도 좋습니다만은 주식은 언제든지 또 베어마켓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약세장일 때 과연 한국 자산처럼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해외 자산이 뭐 양념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대안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원인을 진단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증시의 방향을 어떻게 전망했나요? 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 시장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월 지급식이나 연금 형태의 상품들이 앞으로 주력 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주가가 왜 안 오르느냐고 다들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고민해봐도 소용이 없죠. 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오르는 거고요. 그 주가를 오르게 하는 이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동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구성 요소가 뭔가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첫째가 기업의 이익이고
두 번째가 주식시장 내에서의 수요 공급이고, 세 번째가 이 주식 수에 대비해서 과연 자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또는 빠져나가느냐, 자금이죠.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이 중에서 기업 이익 실적에 대해서는 이 자산 운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저렇게 하면 이익이 날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 시장이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방금 이 김학현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말미에도 있듯이 공모 시장이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 펀드 시장이.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인들께서, 일반 투자자들께서 강제 저축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자발적인 저축을 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기관 투자가들은 그야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그 중에서도 에셋 오너들이죠. 엔드 인베스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사실 알아서 잘 하시고 가장 또 영어 표현입니다만 소피스티케이트도 돼 있어서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류의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제회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연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기관 투자가들이 아주 큰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자산 배분이 과연 그 이미 존재했었던 기관 투자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도로 프로페셔널하고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아쉽게도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다른 종류의 기관 투자가가 어디냐면은 바로 공공부문, 정부를 비롯해서 공공부문이 있고, 두 번째로가 퇴직연금입니다. 뭐 그냥 아무 때나 신문, 경제신문 펼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비판이 나올 겁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고 뭐 이 정기예금 금리의 수준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요. 그거를 누가 운영을 하는지 실제로, 그리고 그 운영을 누가 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로 잘 궁리해낸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떨 때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빠른 정착 같은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분에서도 보면은 자산 배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형식적이고 속내는 아무 일도 안 생겨서 책임질 일 없기를 바라는 그 행동이 가장 지배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좀 더 그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그 액션을 하셔야 되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덜 무서워하셔도 되는 그런 제도적 또는 정서적인 분위기가 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인데 정말 오래된 주제고 정말 한 10년 동안은 이 앙망을 해왔으나 아직도 아무런 빛이 안 보이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 당국자도 어떤 정치인도 선진국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는데 걸린 꼴돌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기획재정부고 하나는 거래소소관인데, 이 두 개 해결하는 데에서는 그다지 전국적인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에서 자신들의 주식시장을 이제 이 이른바 프론티어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그야말로 당과 정책 당국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저 자금의 유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글로벌 그 자본시장의 일환으로서 인정을 받느냐 하는 그 일원이 진짜로 되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이미 많이 늦었고 앞으로 좀 빨리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그다음에 자잘한 이 이유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좀 덜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 우선 좀 말씀드리면 저평가라고 하는 건 뭐 너무도 오래된 뭐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요인인 거는 맞지만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정책 당국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그 선제적으로 경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경기가 더 이상 이제 꼬꾸라지지 않게 사후적으로 대응하면서 이걸 대응하는 건지 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거 시장이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달라졌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시장에는 긍정적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중앙은행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그 펀더멘털한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좀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하반기 중에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협상 타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올해 연말 좀 더 길어진다라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연말 내년 초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 많이 눈이 가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눈이 많이 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산업별로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그다음에 메이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간에 치고받는 저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얘기는 그래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그 혼란 상황을 한국 기업들이 대응하기에 나름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왜 서방 어쨌든 뭐 서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유진영 쪽 이런 어떤 서구 민주주의에 있는 선진국들에 있는 경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러면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각 산업별로 포진되어 있는 데가 한국이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또 산업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와 이제 그 한국 상장 기업들의 역동성이 지금 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주당 순자산 가치의 일배 수준이 2,000에서 2,200 주가 지수가 이제 여기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주글러 파동이라고 하는 10년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그 다음 2020년도에는 한국 주식시장이 그 저평가 매력으로 인해서 그 글로벌 주식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장기 수익 그 어떤 주식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게 이제 금융과 실물 경기잖아요. 근데 금융 쪽은 뭐 당연히 뭐 그 미국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물 경기 측면에서는 그 1990년대에는 이제 뭐 미국 중심의 IT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그 IT 저 산업이 그 시장을 주도했고 그게 이제 10년 뒤에는 2000년대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중공업 중심의 어떤 가치주성 이런 국영지 산업이 또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 다시 또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IT나 그 바이오 쪽에서 이제 그 실물 경기를 주도했는데 그러면 이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는 어떤 뭐 중국의 어떤 과잉 투자 이런 이슈들이 좀 해소되고 그러면 저는 2020년대에는 어떤 국영제 가치주성 그 저 산업이 주식시장과 실물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사이클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 경제나 이제 상장 기업들의 그 역동성이 조금 더 살아나고 그 지금 뭐 배당 수익률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2, 2.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게 뭐 시장 금리의 한 2배 수준인 한 3% 정도까지 좀 올라오고 그러면 다음 사이클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 국내 수급이 죽은 그런 요인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 경제와 상장 기업들의 역동성이 떨어진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저희의 주력 그 투자 상품들이 그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지 못하고 실망을 줬기 때문이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주력 투자 상품들의 위에 이제 대체로 5년 주기로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1999년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바이코리아를 필두로 한 뭐 목돈을 맡기는 거치식 주식형 상품이 이제 주력 투자 상품으로 등장을 했다가 뭐 그게 이제 수익률이 좀 나빠지면서 고객 니즈에 맞추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죽어버렸고 2004년도에 그러면 적립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면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냐 이러면서 적립식 열풍이 불었다가 또 그것도 또 성과가 좀 안 좋아서 또 죽었고요. 2009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국면의 변화에 따라서 좀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상품을 주력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문형 랩이 등장을 했다가 그것도 역시 또 좀 수익률이 나빠지면서 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사모 맞춤형으로 고객 니즈를 맞추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모 대체 펀드가 지금 현재까지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그냥 내가 알아서 운용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투자하세요 이런 공급자 중심에서 점차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좀 투자 상품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고객 니즈에 맞춘 그런 상품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게 이제 자본시장의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향후에는 그러면 어떤 상품들이 그럼 주력화되겠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와 저금리 시대가 이제 정착된 상황에서는 연 한 4~5% 정도의 수익률을 정말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상품이 향후에 이제 주력 금융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고령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 뭐 소득이 근로소득이 좀 없어지면서 이제 연금의 형태로 받아야 되는 그런 월지급식이나 뭐 연금 형태 그런 상품들이 주력 상품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품의 유형이 뭐 자산 배분형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자산 배분형 랩 어카운트나 신탁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품의 흐름에 맞는 그런 주식 자산들이 를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이제 이 투자 상품이 국내 수급에 기여를 하면서 주식 시장을 발전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 기회는 저평가받고 있는 가치주에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런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